반갑습니다. 효크랍니다. 자, 오늘 2월 24일 한국경제TV 방송 다녀왔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제목은 사실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주도주라는 제목으로 보냈는데, 오늘 시장 자체가 좀 그랬던 부분도 있고, 작가님이 살짝 이제 제목을 다른 걸로 바꿔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방송했으면 아마, 네, 또 어마어마하게 또 이제 요격이 올랐을 텐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게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요 화면 보시는 대로 2008년도에 이제 그 차트가 보시면은 거의 1년 만에 2080.26포인트, 여기서부터 저점이 894포인트가 밀리게 됩니다. 이거는 뭐 마이너스 50%도 아니고 거의 60% 수준까지 1년 만에 이제 거의 지수가 급하락하게 되었는데요. 야, 그럼 참 이때 당시에 수급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매도를 많이 때려가지고 시장이 엉망진창 됐는지 그거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일단 개인들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적 기간이고요.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도 12월 31일 사이에 1년간의 또 수급의 누적인데요. 개인 매수했죠? 기관 매수했죠?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그리고 국가 지자체가 매수를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죠. 얼마? 일단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 매도가 33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매도가 2조 3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참 이걸 보면서 이제 다양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케이, 앞에서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33조를 매도해서 1년 만에 33조를 매도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거의 반토막 20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 후반대까지 밀어버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이제 흐름이 진행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수급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10년부터요. 2019년도까지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외국인들 매수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보시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친구들이 10년 동안에 코스피는 48조 8,529억을 매수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5조 5,149억을 매수를 했어요. 자,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33조를 매도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반토막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48조, 오히려 그때보다 50%, 33조 매도했는데 48조 매수했으니까 16조 원을 매수를 더 했어요. 그러면은 33조 매도했을 때보다 오히려 그걸 커버하고 16조, 우리나라 증시를 반토막 낸 게 33조였는데 그 절반 수준을 더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 구간 동안에 우리나라 증시 흐름은 어땠을까? 한번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원자리까지는 올려놨고요. 그 이후에 사실상 2017년도 살짝 올리고 2018년도 깔아버리는 요거를 제외하고는 요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사실상 움직인 게 없어요. 박스권 매매를 한 거죠. 48조를 매수했는데 원자리를 올려놓고 오케이, 아까 2080포인트 기준이니까 최고 2600포인트까지 올렸죠. 그러면은 이때 대비해서 지수를 한 30% 정도 끌어올리고 다시 원자리까지 내려놨어요. 그러면은 아니 돈을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써놓고 네, 어쨌든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외국인들이 매수한 저 48조가 넘는 금액은요, 당연히 시장 밖으로 이탈된 거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탈을 하려면 사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10년을 갖다 매집을 했는데 얘네들이 물량을 다시 빼고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죠. 일반 종목도 마찬가지죠. 일반 세력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매집을 해놨다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지들 물량을 뭐 그 따라붙는 개인들이나 다른 쪽에 넘기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물량을 처리하고 나온 방식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외국인들이 10년 동안에 48조라는 금액을 우리나라 코스피에 갖다 때려 부었는데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이탈된 흔적은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물량들을 빼고 나가기 위해서는 지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상승장이 올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상승장은 그런 것 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부분은 마찬가지지만 수급이 가장 중요해요.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수급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환율이죠. 자, 왼쪽은 대세 상승장이 나왔을 시기의 환율이고요. 오른쪽 거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 환율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때 이 왼쪽 시기에는요 9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갈 정도로 원화가 강세가 된 부분들 여러분 확인하셨을 거고요.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단기간 내에, 정말 짧은 단기간 내에 원달러 환율이 급증을 하죠.
네, 워낙 약세가 심각하게 정말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포인트. 자, 제가 여기에 중간에 빨간색 선을 그어드렸어요. 보이시죠? 자, 이 빨간색 선 포인트가 바로 어디냐? 1200원대.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인데, 요 시기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서 좀 위에서 놀았던 시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언제 있었냐? 바로 요때, 그리고 요때 살짝 있긴 있어서 이때 무시하고요. 이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1200원 위에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세 번의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가 연도가 언제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언제인지. 자, 바로 2010년, 그리고 2016년, 2019년이에요. 자,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언제 매수를 쫙 했는지 보여드렸죠? 제가 잠시 후에 그걸 다시 보여드리면서 2010년과 16년과 19년도 원달러율이 1200원 이상일 때는 과연 외국인들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 느끼시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자, 표시해놨어요, 제가. 자, 2010년, 그리고 2016년, 2019년. 자, 요거 세 번의 해죠? 원달러율이 1200원 이상에서 놀았던 애가. 자, 그러면 각각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0년도 얼마에 매수했어요? 21조 5,731억 코스피에서. 코스닥은 1조 259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11조 3,359억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1조 206억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년 같은 경우는 9,504억밖에 매수를 안 했는데, 왜냐면은 미중 무역 협상이 좀 되게 심했었던 해였잖아요. 그죠? 2018년도, 19년도는 이 두 해는 진짜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1200원 이상에서 놀았을 때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9,50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뭐 있냐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전체 10년 동안에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코스피에서 48조를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 5조를 매수했는데, 코스피는 볼게요. 21조, 11조, 9,500억. 10년 동안에 48조를 매수했는데, 요 단 3년 동안에 얼마를 매수했냐? 34조를 매수했어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죠? 그죠? 10년 동안에 원달러율이 1200원에서 좀 놀았던 해가 3년이 딱 있었는데, 그게 2010년, 2016년, 2019년 3년이었는데, 그 해에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시장 순매수를 보니까 34조 순매수. 근데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 48조를 매수했는데, 저 3개년도에 34조를 매수했다. 이거는 분명히 뭔가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클 겁니다. 전체 70에서 80%를 10년 동안에 단 3년 동안 매수했어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제 이 120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시기를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지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 힌트를 얻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하나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요, 외국인들이 1달러를 주면 우리나라 돈 1200원 정도를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환율이 만일 원달러율 1200원의 얘들이 가져왔는데, 이걸 1000원으로 만일 이 원달러율 10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환차익, 일반적으로 부르는 환차익이 얼마 생깁니까? 약 20%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좋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좋을 때는 원달러율이 급락하죠. 근데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뭐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는 정말 수직 상승합니다. 원달러율이.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200원대가 사실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주식시장이 어렵다라고 판단한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1200원 시점에 오히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쪽에 주식을 매입을 한다는 얘기죠. 얼마에? 1달러에 1200원을 주고. 그랬는데 만일 외국인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 어쨌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뿌려놨었던, 투자해놨었던 돈들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회수를 할 때는 지수를 올려야겠죠? 그죠? 지수를 올리면은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1200원에서 1000원대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외국인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환차익을 1200원에서 1000원 떨어지면은 20%를 가져가게 돼요. 그와 동시에 지금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잡아주게 되면요, 걔네들은 바로 환차익과 주식 수익, 저점에서 계속 매수를 하니까 이 두 가지를 얘네들은 한꺼번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개인들은 뭐 알고도 못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모릅니다. 예, 1200원대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뭐 해요? 1달러에 1200원 주고 우리나라 주식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들이 어쨌든 이제 쭉 이렇게 매집을 했으니까 지수를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러면은 원달러는 떨어지겠죠? 그럼 뭐 1200원에서 1000원 떨어지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가만히 앉아서 환차익 20% 가져가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을 매입했어요. 지수 끌어올리잖아요? 종목 올라가겠죠? 그럼 당연히 저점에서 매수한 종목들 다 수익 나겠죠? 얘들은 결국 환차익과 주식 수익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어가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이제 궁금한 부분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매집을 해왔는데 그 물량에 대한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지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이 상승장,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을 이끈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될지 그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으실 건데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은 2000년도 초반에 2003년, 4년, 5년, 6년, 7년 그때 대세 상승장 시기에 삼성전자와 코스피 차트를 비교를 해낸 거예요. 앞뒤로. 보시면 이제 중간에 여기 선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네, 요거 있고 아래 위쪽에는 삼성전자, 밑쪽에는 이제 코스피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의 상승장에는 삼성전자 따라갑니다. 근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이때죠? 2007년도. 2007년도에 코스피는 이만큼 땡겨 올리는데 삼성전자는 2007년도에 오히려 못 따라가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쳐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주인데 코스피가 2007년도에 저렇게 불을 뿜을 때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쨌든 대장주는 아니었다는 얘기겠네? 그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지수를 끝까지 끌어당기고 올라갔었던 업종이 어디였냐? 그 다음 차 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조선해양이에요. 이름 바뀌기 전에 현대중공업. 자, 보시는 대로 현대중공업은요, 2007년도에 우리나라 증시가 마지막으로 불을 뿜을 때도 정말 정말 끝까지 매수 클라이막스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대단하죠? 2007년도에 끝까지 우리나라 코스피의 어떤 흐름을 이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걸 느끼시겠어요? 삼성전자는 지난번 상승장의 주도주가 아니었다. 마지막에 가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지금의 한국조선해양이 결국은 그때의 상승장을 이끌었다 봐도 과언이 아닌 거겠죠. 대장주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과연 이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우리나라의 상승을 이끌 것인가? 답변 드릴게요, 저는 바로 삼성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첫 번째, 외국인들 세력들 포함해서 이제 큰 세력들은요, 과거에 한번 해먹었었던 그런 업종들은 안 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해운 쪽으로 이번 증시 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보시면요. 최근에 우리나라 지수가 좀 올라감에 있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는. 근데 삼성전자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다가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내려와요. 그러다가 지수가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오히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저 지수의 흐름보다 더 나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셨으니까 지난번 랠리를 이끌었었던 우리 한국조선해양 차트 한번 볼게요. 과연 지난번 랠리를 이끌었던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 것인가? 보시는 대로 이게 답니다. 일단은 이제 지수가 올라올 때도 얘는 거의 올라오지 못했죠. 빠질 때도 뭐 딱히가 없어요. 그리고 횡보하는 구간 그냥 계속 횡보. 얘는 아예 계속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죠. 근데 우리나라 지수는 오히려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 조선업종은 아니구나. 이거는 이번에 이끌 수가 없는 업종이구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철저히 배제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정리해서 팁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그러면서 어쨌든 상승 주도하는 종목은 삼성전자가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때마침요. 2018년도 요때, 2018년도 요 고점일 때 어떤 흐름이 나왔었냐면은 삼성전자가 200만 원대가 넘는 주가를요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예, 딱 주가 고점 시기에, 지수 고점 시기에 딱 저때에 액면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 초년생들도 직장인들도 부담 없이 몇 주 정도 매수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물론 개인들이 과거보다 좀 더 많이 진입을 하게 되면서 변동성 자체는 커졌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앞으로 시장을 이끌 것이고 주가 수준 자체도 100만 원 단위가 아닌
10,000원 단위 이게 고가에 내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부담이 없는 거죠. 개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지만 조금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를 할 때 걸리는 부분이 하나, 그게 뭐냐면은 바로 코스피 200 시총 30% 룰입니다. 만약 이게 없었으면은 사실 저는 삼성전자를 좀 더 이제 쭉 한번 이번 랠리 끝날 때까지 보유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때 이제 30%에 딱 도달하는 그 순간 이제 기관들이건 외국인들이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자제할 수밖에 없어요.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 대한 기업이 어디가 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도 그죠? 살짝 올랐을 때 얘들도 같이 올랐고 쉴 때 같이 쉬었고 횡보할 때 오히려 얘도 삼성전자와 함께 똑같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제가 봤을 때는 대안이 충분히 SK 하이닉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매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죠. 자, 이게 코스피 200의 탑 24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을 나타내는 어떤 차트인데요. 잘 보시면 오른쪽에 삼성전자가 28.04%. 자, 이게 30%까지 딱 올라가게 되면은 더 이상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일단 1단계로 삼성전자를 바로 오늘 조금 조정받고 할 때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거예요. 특히 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내 주식 투자하시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거든요. 근데 다른 거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만 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매수하시고 나서 이 시총 비중을 계속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총 비중이 29.5% 정도까지 올라오는 시점이 되면은 삼성전자를 매도하시고 그 바로 밑에 시총 2등 종목 SK 하이닉스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시총 비중이 현재 5.94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여롭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이번 상승장에 충분히 멋진 수익률을 내실 수 있을 거고요. 만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싫다, 난 종목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를 조금씩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접근보다는 이런 대형주 쪽에 매수를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거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번 투자해보시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뭐 나는 1등주보다는 그냥 쭉 들고 있는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아예 SK 하이닉스를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기왕이면은 대장주 쪽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대장주가 수급적으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SK 하이닉스로 옮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코덱스 레버리지 옮기시는 것도 괜찮고요. 난 삼성전자 좋아요. 나는 SK 하이닉스가 좋습니다. 나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좋아요. 지금 시점에 이 세 개 종목을 그 어떤 것을 매수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번 상승장 끝까지 한번 유지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오늘 방송 때 준비한 내용 이게 다였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대세 상승장은 나올 수밖에 없다. 2010년부터 2019년 작년까지 48조 순 매수했는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이탈된 부분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분명히 걔네들은 그 물량을 빼고 이탈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당연히 지수를 위로 끌어올리면서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쨌든 상승장은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드린 외환 같은 경우도 1200원 이상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어요. 지금 1200원 이상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증시를 끌어올리면서 걔들이 환차익까지 노리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달 환율에 대한 부분도 1200원일 때 매수해서 1000원일 때 그냥 다시 교체 매매하게 되면은 환차익도 20% 정도 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시점이에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돈 없는 우리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했었던 우리가 정말 힘들지 외국인들은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기존의 종목 중에 실적 좋은 종목이 마이너스 30%나 40% 돼가지고 매도하고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지금은 자리를 좀 지키고 계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모멘텀은 사실 중요하죠. 어쨌든 수급이 갖춰졌을 때 그걸 끌어올리는 어떤 한 번의 이슈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제일 처음 중요한 거는 수급입니다. 수급. 정말 아시죠? 잡주들이 크게 올라간 이유도 결국은 이 수급으로 매수, 거래량을 올리는 거잖아요. 시장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토끼였습니다. 감사합니다.